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김겨울입니다. 유튜브에서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꾹 눌러주셔서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인 글자 풍경의 저자 유지원 선생님을 모시고 글자로 바라본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유지원 작가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글자 풍경의 저자인 유지원입니다. 책이랑 글자를 좋아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고요.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자리였거든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글을 평소에 이제 지면으로도 읽고 랜선으로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흠모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이번에 내신 책이 선생님 첫 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시자마자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첫 책 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은 단독 저작으로는 저한테 첫 책인데요. 네. 운 좋게도 반응이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책이라는 게 읽히고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미디어잖아요. 네. 이제 출간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가까운 분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책을 읽으시고 반응을 주시니까 네. 처음보다 실감이 점점 이렇게 진해지는 거를 네. 느끼게 돼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써준 서평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네. 신기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책은 역시 많이 팔리고 번져나가는 것도 좋지만 네. 읽히는 반응일 때 맞아요. 가장 실감이 진해지는 것 같고 네. 책으로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책인데 사실 타이포그래피 관련된 책이 이렇게 반응을 얻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되게 어렵다는 인상도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고정관념을 많이 깨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글자에 대한 책을 내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나 그걸 또 집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글자는 기본적으로 제 인생의 친구인데요. 네. 전문가들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평소에 글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는 재미도 있고 사연도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교양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글자에 대한 정보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계속 글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독자 입장에 서서 맛과 영양에 신경 써서 조리하는 것처럼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책 전체가 하나의 코스 요리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에피타이저예요. 제가 세계, 특히 북반구의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채로운 글자 풍경들을 수집을 했는데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가끔 좀 어려우면은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무겁지 않은 기분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다채로운 풍경이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2부는 한글이에요. 네. 우리 글자잖아요. 조금 공부해도 억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식이니까 배불리 드셔주셨으면 좋겠고 네. 3부는 과학과 기술과 반응하는 글자예요. 역시 조금 꼭꼭 씹어 드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본식 2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부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했어요. 그래서 자국과 흔적을 사색하는 시간이고 디저트입니다. 네.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끝까지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책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네. 알찬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었고요. 이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이제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물론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글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처럼 이런 글자체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께는 글자체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는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출판사 SNS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는 눈으로 보는 언어예요. 근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고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글자는 눈으로 보니까 모양이 있어요. 의미랑 소리도 중요하지만 모양에 더 주목하는 게 타이포그래피고요. 타이포그래피가 그럼 캘리그라피랑 서예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네. 궁금하실 텐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은 글자 풍경인데요. 글자는 크게 손으로 쓰는 글씨랑 네. 활자 혹은 폰트로 나뉘어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글씨고요. 네. 활자랑 폰트는 꼭 기계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거나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거나 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캘리그라피랑 서예의 영역이고 기계로 쓰는 글자,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는 많은 양이 복제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한 번 쓰면 편지처럼 작품 하나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하나의 작품으로만 남는 게 캘리그라피랑 서예라면 우리 기계로 쓰는 글자들은 가령 책을 만든다던가 첨부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 더 많은 사람한테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SNS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뭐 타이핑을 해가지고 글자를 올리는 거 이런 거 다 기계를 동원하니까 타이포그래피 영역인데요. 네. 글씨랑 활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글자 전체가 저희 타이포그래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쓰신 책에서도 시각적 말투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받은 독자 질문들이 있는데요. 중간중간 섞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독자 이유자님께서 이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네.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는 제가 타이포그래피를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글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자는 좀 그렇게 네네네.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타이포그래피가 사회적으로도 유용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유용성에 대해도 12가지,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가 글자를 좋아하는데 보람도 있으니까 직업으로 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지는 않지만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거랑 댄서가 춤을 추는 거랑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글이랑 그림을 다 좋아하는데요. 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네. 미술 전공자고 그 교집합에 딱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는 눈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 자체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나 몸이나 기분 같은 거에 반응을 하고요. 이런 점들이 재밌기도 한데 다르게 말하면 글자를 잘 활용하면 그 사회에 사람들의 신체에 반응을 하니까 좀 더 건강하게 기분 좋게 만드는 일도 해요. 네, 그런 네. 곳에서 이제 보람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 자체가 사회랑 역사, 문화,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어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계속 보고 있어도요. 네. 굉장히 선생님의 그 지적 호기심을 여러모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해요. 저는 이제 글자 풍경의 첫 번째 그 말씀하신 에피타이저 부분부터 너무 매료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유럽의 글자 풍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침엽수 같고 빽빽한 그 블랙레터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빽빽했던 침엽수 같은 글자체가 화렵수 같은 여유 있고 햇빛이 느껴지는 그런 글씨체로 화이트레터체로 바뀌는 그 이야기로 이제 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신 유럽의 글자 풍경이 어땠는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부터 시작하면 알프스 넘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알프스를 넘는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독일에 살았거든요. 네. 독일은 이제 9개의 국가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그 국경을 넘거나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제가 해봤던 모든 경험 중에서 네. 독일에서 스위스랑 오스트리아 알프스를 지나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경험이 이렇게 내려가는 네, 가장 드라마틱했어요. 거길 딱 넘어가면 이탈리아의 햇살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들이 왜 그렇게 남쪽 나라를 노래했는지 이해가 돼요. 네, 네. 햇빛이 저를 갑자기 쳐다보고, 그리고 햇빛이 다르니까 풍광이 달라지고 나무들이 달라지고 나뭇잎의 색깔이 달라지고 나무가 달라지니까 건축 자재가 달라져 있고, 그러니까 집들의 모양이 달라지고 네. 공기가 달라지고 바람이 달라지고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네. 인간의 음성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데 글자가 어떻게 그대로 있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글자도 같이 바뀌는 게 같이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같이 눈으로 보셔야 되니까 자료 화면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이게 독일의 글자예요.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케플러가 저기 죽은 집의 간판인데요. 네네네. 케플러 좋아해서 네. 수직성이 강해요. 그러네요. 네, 수직적인 핵이 강하고 블랙레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어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모양을 느끼시면 되고요. 네. 이 수직에서 수직 방향에서 획이 넘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꺾인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바스락바스락 꺾이는 느낌이 나면서 뾰족한 침엽수 같은 느낌이 나고요. 옛날 글자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독일에는 저렇게 좀 뾰족하고 어두운 느낌의 글자가 많아요. 우리 이탈리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확 밝아지네요. 네, 이탈리아 햇빛이 느껴지시죠? 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딱 넘어갔는데 저는 뭐 산마르코 광장 다 됐고 네. 평범한 간판인데요. 네. 저 평범한 연구소의 간판인데 저 글자를 보니까 내가 이탈리아 왔구나 하는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저 우아한 비례랑 네. 화이트 레터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블랙 레터랑 대비해서 갑자기 이탈리아의 화렵수들처럼 조금 더 둥글둥글해져 있고 햇빛에서 기지개를 확 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에 가면은 독일이랑 대비해갖고 글자들이 더 밝아진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영국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귀엽네요. 네, 영국 지하철인데요. 저 영국은 정원, 저 완전한 동그라미 있죠. 네. 완전한 동그라미를 좋아하더라고요. 런던 사람들이요. 네. 런던에 저 완전한 동그라미들이 많아서 디자인에 저 요소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글자체는 존스턴체예요. 네. 이 지하철에서 쓰는 글자인데 저 크로스 부분 보면 오자가 완전 동그랗잖아요. 그러네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 동그랗진 않고 눈에 완전 동그랗게 보이도록 디자인이 된 건데 저런 댕글댕글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존스턴체에서 나온 게 영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폰트인 길산스체인데요. 네. 이 런던 전체가 길산스체랑 존스턴체 같은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네. 네. 다음 장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동글동글해요. 시계도 동글동글하고 이 런던 지하철은 튜브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혹시 저기서 정말 동그란 차가 나오나? 네. 저 구멍에서. 튜브가 딱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앞면이 동글해서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런던에 처음 갔을 때는 저 동글동글한 디자인과 글자들이 이 어울리는 풍경이랑 이 지하철의 그래픽들이 너무 재밌어서 네. 한나절 동안 지상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목적지 버리고 지하철로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정말. 네. 그 길산스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었나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연설 때에도 길산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영국에서만 써야 되는 글자는 아니고 저 경우에는 이제 범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네, 특히 대문자로 쓰면 되게 아름답고요. 네. 자간을 좀 넓혀서 쓰면 더 좋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 네. 그러면 저희 유럽의 풍경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좀 더 해볼게요. 네. 이제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 쪽이 쓰는 글자체가 원래는 켈트족 지역의 토박이 글씨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글자체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또 보는 눈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걸 발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봤던 길산스체나 존스턴체랑은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 반지의 제왕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호빗 쪽이 사용한 글자체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지의 제왕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반지의 제왕의 이 다니엘 리브라는 캘리그라퍼이자 타이포그라퍼가
그 글자 쪽 타이포그래피를 했는데요. 이 크레딧의 언셜체를 약간 변형한 글자가 써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이 많은 종족이 있잖아요. 인간족, 엘프족, 드워프족 이렇게 있는데 호빗이 중심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걸 또 크레딧에서 보셨어요? 네, 크레딧이 언셜체인 걸 보니까 그 호빗 쪽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프처럼 지혜롭고 활을 잘 쏘는 것도 아니고 드워프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닌데 반지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탐욕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호빗이 중심이 돼요. 호빗 쪽은 이 아일랜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이 켈트족의 문화에서 언셜체가 있는데 언셜체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저는 아일랜드를 못 가봤고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저 오른쪽 말고 가운데 더 월드 엔드 보고 내가 에든버러 제대로 찾아왔구나 라고 느꼈어요.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저게 언셜체인 거죠? 네, 저게 딱 언셜체인데 저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고 이 빌보 베긴스 기억나시죠? 삼촌. 그리고 프로도 베긴스의 그들도 언셜체에 기반한 글씨체로 이렇게 써서 글씨체가 조금 다른데 저 언셜체를 베이스로 한 이 편지 글씨체 보시는데 끝나고 반지의 제왕 한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또 다른 제가 간판을 하나 봤는데요. 다음 장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기 유령의 집이에요. 되게 무시무시하다고 써놨는데 검은색 바탕에 빨간 글자는 무시무시한데 글자체는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요. 아니 저 무섭다고 써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셜체가 하도 많이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저렇게 언셜체처럼 동글동글한 글씨를 자기도 모르게 쓰는구나. 저렇게 무서워야 되는 호러 같은 간판에도 귀여운 언셜체를 적용하는 게 문화적으로 익숙하니까 저런 모양이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관찰하면서 글자만 보는 게 아니고 글자에 아른거리는 이 사람들의 풍경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기는 약간 블랙레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의시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엽게 이렇게 써놨네요. 그럼 저희 이제 유럽 풍경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무대를 옮겨서 아시아 풍경으로 조금 넘어와 볼게요. 이제 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마다 다르게 진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처럼 아시아는 유럽과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의 글씨를 보여주고 글자체를 보여주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 담으신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현지에서 직접 보신 글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홍콩 또 아랍 문화권에서 보신 글자들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타이포그래피뿐만이 아닐 거예요. 사실 많은 학문들이 좀 서구를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타이포그래피는 주로 시각디자인학과 대학에서 배우는데 서구 문화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한국어를 쓰니까 이제 한글을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서만 살아서 생동하는 글자의 또 다른 생태가 있어서 교실이랑 현장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에 자신만의 원칙을 보편인 양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겸손함도 가지게 됩니다. 인도의 글자 풍경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 저기 교실에서 타이포그래피를 배울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흰 것은 바탕이요, 검은 것은 글자라 라고 배우고 글자의 어떤 기하학적인 이 형상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션 이런 거 쓰는 걸 좀 배제해요. 모션, 색상, 그래픽 이런 건 너무 강한데 인도 사람들은 글을 색색으로 물들이는 게 타이포그래피라고 생각해요. 색채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교실에서 배운 거랑 다른데 얘네 타이포그래피 잘 모르는 문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만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인도의 일상의 풍경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 인도 사람들은 옷을 저렇게 입어요. 뭐 어린이랑 여인들이지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저렇게 문화 전체가 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글자만 흰 바탕에 검은색을 보수하겠어요. 그러네요. 정말 색채가 막 엄청 다채롭네요. 느낌 자체가. 색에 젖어 있고 구글 들어가서 인도 여인들 뭐 이렇게 쳐보시면 정말 갑자기 색이 확 화려해지는 거 느껴질 거예요. 그다음에 아랍 문화권 한번 가볼까요?
네. 저거 사람 손으로 한 거겠죠? 그럼요. 세상에. 네, 11세기에서 14세기에 저런 양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저 아랍 문화권 페르시아 지역에 가보고 싶었는데 중동은 위험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네. 외교부에서 네. 금지돼 있어서 못 갔고 저는 이제 스페인 남쪽의 그라나다 쪽에 알람브라 궁전에 갔었는데요. 네. 저 기둥 보면 글자들이 이렇게 보이고 네. 글자들 사이사이에 꽃무늬가 막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라베스크 문이라고도 하는데 이슬람은 신의 현상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신의 말씀을 담은 저 글자의 형상 속에 이 신의 숨결이라고 해야 되나? 이 우주의 그 풍요로움이 저 글자 사이사이에 다 담겨 있어서 빈 공간이 없어요. 꽉꽉 채우는군요. 네, 꽉꽉 채워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다른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우리 문화를 다시 보여주게 하거든요. 다른 문화들은. 네. 우리 문화도 한글도 글자 획들 사이에 하얀 공간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한자라면 네. 한자에 동그라미 안에 하얀 동그라미가 들어있고 네. 히읗과 아 사이에 공간이 있고 우리가 글자를 인식할 때 획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하얀 글자의 하얀 모양을 봐요. 그러니까 네. 빈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공기처럼 공기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질소, 산소로 채워져 있듯이 네. 맞아. 우리도 빈 공간이 사실은 없었구나. 하얀 공간이 채워져 있는 무언가야 네.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었던 장면이고요. 홍콩도 재밌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까이 오고 있죠. 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만나는 곳인데 네. 제가 홍콩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중국어가 편하니 영어가 편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네. 홍콩에서는 97년까지 영국 식민지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는 특히 대학에서는 네. 다 무조건 영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다국어 국가인데요. 네. 이메일 쓸 때는 머릿속으로는 중국어로 생각하면서 타이핑은 영어로 한대요. 아, 그런 식으로? 네, 멀티 채널이 가능한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영어랑 중국어가 둘 다 익숙한데 타이포그래피 시간에 하지 말라는 짓들만 골라서 해놨어요. 어떤 짓인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양식도 우리는 일단 양식을 맞춰요. 서로 다른 문자 체계에서 네. 양식을 정확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질성을 최소화하는 걸 배우는데 네. 우리는 1국어 국가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얘는 다국어 국가니까 네. 영어에는 영어권의 취향이 있고 중국어에는 중국어의 취향이 있어서 그냥 그 두 가지 이미 농익어 있는 거를 접합시키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두 가지가 다 농익으면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구나 하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대로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네. 각각의 규칙을 가지고 그냥 뒀는데 조화가 되는 네. 모습이라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맞춰서 네. 불편하지만 어느 한쪽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건 그냥 건물인데 네. 이 한자는 칸으로 위에다가 한 칸 이렇게 땅땅땅땅 써 있고 네. 로마자는 동그란 문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간의 논리를 맞추지 않고 공간에서 로마자랑 한자랑 다른 공간을 차지하게 해가지고 서로 똑같이 맞추지 않고 네. 각각 나는 여기서 놀래, 너는 여기서 놀아. 네, 각계 전투를 하는데 네. 그게 되게 좀 재밌었었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아, 이런 식으로. 네. 한자는 해서체 계열이고 네. 로마자는 산세리프 계열이에요. 네. 서로 기하학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홍콩 디자이너들이 저거가 왜 안 이상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홍콩 디자이너들이 막 웃으면서 홍콩 사람들의 실용성 때문일 것 같다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한자랑 로마자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어가 익숙한 사람들은 한자 보고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은 로마자를 보지 네. 두 가지의 조화 같은 거 안 본다. 거기 관심이 없고 네. 볼 것만 본다. 네.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건 스텐실이라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네. 칙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서로 하나도 안 어울리지만 이 다음 네. 장면 보시면은 스텐실 기법이 저 이렇게 뚫어 놓은 다음에 스프레이 같은 걸 이렇게 뿌려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이 재료랑 재질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환경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좋아하면서 얘는 얘대로 좋아하는 게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내 거를 강요하면은 둘 다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죠. 내가 좋은 대로 할게, 너는 너가 좋은 대로 해.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하나의 건물인데 네. 양식이나 한식으로 맞추지 않고 온돌방도 있고 침대방도 있어서 각자 편한 방에서 주거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해서체라고 하면은 저희가 궁서체랑 비슷한, 그러니까 끝에 뻗침이 있는 그런 글씨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붓으로 쓴 느낌이 네. 강한. 네, 그래서, 한글로 네. 쓰면은 한글로 비교를 하면은 궁체에 비슷한 네. 해서체의 한자랑 이제 그 산세리프, 그러니까 고딕에 가까운 끝에 뻗침이 없는 네, 네, 그런 네. 영어가 같이 있는데도 조화로움을 보이는 네. 네,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3,70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요. 와. 지금 화면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내 주변 분들에게 한 번 더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에피타이저 부분,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글자 풍경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본식으로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제 글자 풍경에서는 한글 이야기를 굉장히 다채롭게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글자랑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글자라는 게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동서와 역사를 통틀어서 보통 글자라는 게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보와 권력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역사에서 한글만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한글이 여성과 또 이런 예외적인 부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성과 남성이랑 권력 이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한글이 처음 태어난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세종대왕님이 계시죠? 네. 네. 세종대왕이 한글 글씨 잘 썼을까요? 못 쓰지 않았을까요? 처음이니까? 죄송합니다. 글씨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이니까? 네. 보통 글자의 역사가 그 문자 문화권에서 글씨를 쓰는 연습들이 신체의 작용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돼서 쌓여서 글씨의 모양이 정립이 되어 온 거거든요. 네. 한글은 굉장히 특이한 게 고려시대에 인쇄가 먼저 발명이 된 후에 금속활자 인쇄를 우리가 세계 네. 최초로 발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 후에 만들어진 글자 체계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인쇄용으로 만들었어요. 그 글자체 자체를요? 네. 훈민정음 책도 인쇄고. 그러네요. 네. 찍어낸 글자잖아요. 그렇죠. 네. 월인청강지곡도 인쇄본이고. 글씨본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네. 세종대왕님은 한글 글씨 쓰는 법을 아직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한글에 대한 이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초창기 한글은 좀 기하학적인 성격이 강하죠. 네네네. 네. 체계를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 가령 편지를 쓸 때 금속활자로 이렇게 인쇄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글씨를 그쵸. 써야 되는데 한글은 사실 여성들이 아까 주도했다는 얘기는 했지만 조선 사회가 여성의 지위가 높아서인 건 아니고 사실 조선 시대에 한자보다 한글의 지위가 낮아서, 조금 약한 점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발명을 하시고 왕실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왕과 왕비의 글씨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글에는. 특히 왕족의 여인들이 편지를 쓸 때 이제 그 왕족의 어르신들한테 편지 문안 인사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편지를 계속 썼는데 그때 한글을 썼어요. 왕비들이 사극 보면은 한가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바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도 글씨를 잘 쓰지만 이 글씨를 써줄 여성 관료가 필요했어요. 궁에 전문직 여성 관료가 궁녀잖아요. 그쵸. 그래서 왕비와 왕족 요인들의 글씨를 대신 써주는 그 신분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서사상궁이라고 불렀어요. 서사상궁? 네. 서사상궁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한글 글씨 이게 새로 나왔는데 이게 몸에 붙어야 되잖아요. 이걸 익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중간에 한글 글씨체를 찾아가는 과도기 여정에 뭐 선조도 있고 한석봉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정립이 돼서 활짝 만개했던 때가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한 지 300년 후인 영정조. 네, 영조 정조 때. 네, 영정조 시대였어요. 네. 그때 궁녀들에 의해서 만개한 한글 글씨체를 궁체라고 부릅니다. 궁체. 네. 네.
그게 지금의 궁서체의 배경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궁서체를 이 많은 양의 글자를 다룰 수 있고 작은 글씨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인쇄에 적합하게 만든 게 명조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글자체, 이 명조체의 원형이 되는 글씨체를 여성들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세계 글자 문화사에서도 특이한 일이기도 하지만 네. 세계 여성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궁녀들은 이 글씨를 배울 때 5살 때 입궁을 해서 엄격한 네. 훈련을 받고 상전들의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한글 글씨가 어때야 되는가가 쌓이고 또 쌓여서 궁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한자를 쓰는 남성 관료들은 사자관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자관. 네. 네. 사자관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제 한글 글씨를 쓰게 되면서 의궤 같은 데도 한글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네. 모범이 되는 게 이 여인들의 글씨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대부들이지만 이 여인들의 글씨를 따라 쓰는 거가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고 궁체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궁체 모습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네. 멋지죠?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고. 네, 저게 편지 글씨인데 네. 왜 궁녀들이 쓰면은 되게 물론 반듯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뭐 여리여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이거는 네. 거의 성별을 초월한 진취적인 기상이 흘러요. 네. 우리가 저런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소장한 글씨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꼭 같이 보고 싶었고 네. 이제 한글 소설을 필사한 궁체도 있는데 다음 장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무 멋지죠? 저 뒤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르자 보이세요? 네, 오, 엄청 기하학적인데요, 르자가? 네. 그리고 세로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네. 이런 모습들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것들이 궁녀들이 발전시켜온 한글 글씨체인 궁체의 가장 절정에 이르렀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약간 진취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드는 정말 네. 멋진 글씨체인 것 같아요. 네, 어디다 내놔도 멋지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네. 글씨체로 발전시켜놨죠. 네, 한글 글씨체가 정말 특별한 역사가 있네요. 네. 저희 한글 얘기가 나왔으니까 독자분이 주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영76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이 각 나라의 글자체가 다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글자체만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책을 쓰면서 세계의 어떤 글자체도 다른 글자체에 대한 글자체계에 대한 문화 우월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글도 전 세계 글자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소중한 일원이자 구성원이다라는 맥락으로 다뤘고요. 네. 그래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아름답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근데 한글만 가지고 있는 모두가 놀라는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할 고유한 특징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라는 저 되게 네. 탁월한 언어학자거든요. 네. 언어학자분이 그 언어학자적인 지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언어인 한국어 있죠. 한국어랑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자 같은 경우는 로마자의 아라는 발음하고 A라는 글자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네. 근데 세종대왕은 우리 한국어에 언어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 글자의 모양이랑도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근데 소리에도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스 하는 느낌을 보면은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나고 네. 느, 무 이런 건 따뜻한 느낌이라고 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활활 타는 것 같은 라블라블라블라블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걸 음성상징이라고 하는데 네. 한글이라는 글자는 특별하게 언어학적인 지식으로 체계적으로 고안이 됐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서 의미랑 소리랑 모양이 서로 찰떡처럼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네. 그 느낌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심상이 있어요. 제 책에 그 부분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저 네. 겨울님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책의 136페이지죠. 시옷 초성에 대한 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잠깐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초성이 들어있는 한국어 의성 의태어들을 소리내어 보면 입 안에 싱그러운 바람이 스친다. 소로소로 샤락샤락 싱송생송. 스스스 바람이 일며 시옷들이 시옷 솟아오르는 듯하다. 샘처럼 솟구치고 송송 솟아나며 생생하고 싱그러워 살아있고 살아가는 느낌이다. 이런 문단이 있는데 정말 시옷의 느낌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문단인 것 같아요. 네, 느껴지죠. 네. 살아있다는 느낌이랑 이 새봄 같은 생기로운 생동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네. 사실 우리 한글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걸 다 느끼는데 나만의 느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안된 글자인 게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글자이긴 하네요, 네, 정말로. 네. 그럼 저희 한글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한글 폰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엔 한번 해볼게요. 네, 디지털 시대의 폰트 얘기죠. 그 전에 이제 한글 폰트 디자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새는 한글 폰트가 새롭게 디자인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글 디자인이 좀 어렵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디자이너분들께서 새로운 한글 폰트를 많이 개발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노은유 디자이너님의 옵티크체를 구매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글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디자이너분들 글씨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글 폰트 디자인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몇 가지 뛰어난 개인 폰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또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판단을 해봐요. 네. 이거 좋더라고요. 네. 이분 훌륭한 추천사를 써주신 류양희 선생님, 제 책에 추천사 써주신 류양희 선생님 글자인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폰트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윌로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흘림체 같은 느낌이 나고 이쪽에 한글 보고 위에 로마자랑 아래쪽에 그리스 문자 보이시나요? 다 본인이 혼자서 디자인하신 거고 네,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 외국에서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다국어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외국 디자이너들도 좋은 한글 글자체들을 저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의 문자 체계들과 같이 섞어서 쓰는 이제 시대가 왔고요. 저 그리스 문자, 저 볼드체로 써 있는 거 보면은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모양이 어쩜 저렇게 디자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류양희 선생님 많이 젊으셔서 앞으로 더 멋진 글자체들 많이 만드실 거라 기대가 많이 되고요. 다음에 보면은 이게 제가 구매한 노트입니다. 네, 노은혜 선생님 작품이죠. 이 지금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만약에 화면 커다랗게 보시는 분들은 저 G자에 귀가 있어요. 네네네. 뾰족 이렇게. 되게 귀엽게 생겼죠. 자세히 보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얇은 종이를 이렇게 착착 접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한글도 그렇고 그런 특성을 가진 좀 서걱서걱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 그러면서 말투가 풍부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냥 부드러운 명조체들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신상을 가진 명조체로 우리 한국어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민주 디자이너님의 둔켈상스인데 한민주 디자이너님 직접 보면은 되게 통통 튀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 어둡고 진하면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저렇게 진하고 두껍더라도 저기 조자나 진짜 지읒자 옆에 획 보면 동그랗게 생겼는데 저 고양이 젤리 같잖아요. 탄력이 넘치잖아요. 여기 탱글탱글하고 저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묵직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탁 터질 것 같은 탄력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한글에서 만약에 폰트가 얼마 없으면은 우리가 한국어로 눈으로 보여주는 표현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 없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고 새로운 감성에 맞는 새로운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이거는 양장점이라는 디자인 듀오가 있어요. 양희재 디자이너랑 장수영 디자이너 이렇게 성을 따서 양장점 스튜디오인데 이분들이 펜바탕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펜바탕 시리즈인데 이제 명조체는 아까 전에 붓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필기도구가 현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은 샤프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볼펜, 그 다음에 네임펜, 그 다음에 매직이에요. 저 중에서 볼펜으로 쓴 펜바탕 레귤라체가 지금 개발 중이고 네. 저것만 한글 폰트로 만드는데도 지금 3년 넘게 걸리고 있어요. 네, 되게 큰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저 펜자 이렇게 보면은 볼펜통이 이렇게 끝에 댕글댕글 맺혀 있는 모습이 네. 있어서 아주 귀엽습니다. 네. 이 다음 장면 보실까요? 네, 저런 한글 글자들을 일일이 한두 명의 디자이너가 네. 1172자를 하나하나 다 그려야 돼요. 아, 직접 그려서 만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폰트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점잖으셔가지고 자기 작업들을 자랑을 별로 안 하세요. 아, 이렇게 멋진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네. 저거를 이제 일반 한글을 쓰는 분들이 비용을 당연히 이분들은 이제 네.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네. 비용을 지불하는 번거로움 같은 거가 없더라도 디폴트 폰트로 그분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지급하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디폴트 폰트로 새로 만들어지는 폰트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폰트 디자인과 한글 사용자들 전체가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건 디자이너들만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해결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멋진 한글 폰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청자 수가 5,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박수 한번 찍을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가 지금도 이제 네이버 생중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로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요새는 사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환경에서 글자를 접하는 경우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풍경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 디지털 환경에 잘 어울리는 글자체는 어떤 글자체가 좋을지 뭐 그런 특성이나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서체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눈으로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아, 네. 여기 명조체 4개를 가져왔어요. 네. 1991년에 만들어진 SM 신신명조에서 중간에 윤명조, 산돌명조 내용을 거쳐서 재작년에 만들어진 본명조 책까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은 같은 명조체지만 차이가 조금 날 거예요. 네. 본명조가 수직 수평의 느낌이 강하고 글자들이 커 보이죠. 다 같은 폰트, 같은 크기로 쓴 거예요. 근데 SM 신신명조는 글자가 작아 보이고 조금 약해 보이고 2017년의 폰트는 이렇게 튼튼해 보이잖아요. 명조체를 여러분이 이제 글자를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은 지금 요새 디지털 디바이스 같은 데서도 글자 많이 쓰는데 글자를 쓸 때는 처음에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SM 신신명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SM 신신명이 더 좋아요? 아니면은 본명조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쵸. 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글자의 모양이 인간의 눈 그리고 신체랑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기분에도 반응을 해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글자가 주어진 환경이랑 조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작은 글자들 보면은 다 해당 명조체로 이렇게 쓴 건데 작은 글자들 보면 확실히 본명조가 잘 보이죠. 네. 잘 읽히실 거예요. 훨씬 다른 글씨체에 비해서 선명하게 잘 보이는 느낌인데요. 네, 점점 더 선명해지는데 본명조는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조금 더 그러니까 고딕체 같은 단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디지털 환경은 아직까지는 물론 2040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종이보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이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2019년인 지금은 본명조체를 본문에다가 쓰는 거가 훨씬 더 디지털 환경에는 유리할 수 있고 아까 맨 왼쪽에 있었던 SM 신신명 기억나시죠? 그게 작은 글자에서는 조금 덜 보일 수 있지만 저 폰트는 그럼 쓰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커지면 활력 보이잖아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는 이제 취향의 영역으로 넘어와요. 근데 SM 신신명은 지금 봐도 너무너무 조금 날렵하고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폰트거든요. 그래서 작은 글자에는
저 본명조를 쓰는 게 더 유리한데 이제 아주 커진 그래픽적인 글자나던가 제목에는 취향에 맞게 써서도 괜찮아요. 나는 네. 신신명이 훨씬 취향에 맞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이제 못 읽게 되잖아요. 네, 네.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써줘야 되고 SM 신신명이 크게 봤을 때 예쁘다고 작게도 SM 신신명을 쓰면은 우리 눈을 해치게 돼요. SM 신신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작게 조건에 쓰면,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신체랑 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글자가 쓰이는지 네. 그거를 마치 식을 세우듯이 풀어나가야 되는 게 글자를 고르는 요령입니다. 지금 조금 연결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어요. 판결서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판결문 전용 서체가 네. 있다는 말씀을 네. 책에서 해주셨는데 판결서체도 그렇고 제가 또 재미있게 읽은 내용이 이제 독일의 자동차 번호판 네. 그 글자체를 개발을 했다는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네. 위조를 할 수 없게 만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런 식으로 글자체라는 게 어떤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또 운명을 가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겠죠? 판결서체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제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판사분들도 이제 개인 노트북 말고 법원에 딱 가면은 판결서체로만 판결문을 써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홍 가명입니다. 이사홍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나쁜 범죄자예요. 그래서 나쁜 범죄자인데 홍이랑 흥이 특히 명조체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판결문에 이사흥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사홍인데 이사흥이라고 썼는데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사홍 씨는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엄벌에 처해졌어요. 근데 그 이사흥 씨라고 써 있으면은 이사흥 씨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판결이 무효가 돼서. 그렇죠. 그게 효력이 없어지겠네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진짜 한 끗 차이가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판결서체를 쓰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차이 느껴지시죠? 확 다르네요. 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한컴 바탕이랑 휴먼 몽조인데 윤명조도 그렇고 흥이랑 홍이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그쵸. 판결서체에서는 흥과 홍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진짜 한 끗 차이로 사람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2년 넘도록 저렇게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이 있는 글자체들을 정비를 해서 판결서체를 만들었다고 하고 저런 것을 만드는 것은 글자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더 잘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동차 교통 안내 시스템에서도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 정자를 보면 위에 정자로랑 밑에 정자역 보면 정자라는 글자가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있죠. 위에 정자가 더 작지만 밑에가 예전에 쓰던 산덜 고딕체고요. 위에가 이제 새로 바뀐 서울시에서는 서울 서체를 쓰고 서울 한강체를 쓰고 서울시 밖에서는 서울 벗어나자마자 이제 하남시라던가 여기 뭐 성남시라던가 가면은 한길체로 바뀌어요. 위에 정자가 더 작지만 탈레모형이라 그러는데요. 받침에 정자의 동그라미가 밑에 조금 더 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자를 보기도 하지만 이 외곽을 보기 때문에 저기 받침이 있구나 이런 암시를 더 빨리 받아요. 그래서 더 빨리 읽게 되는데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명상적으로 음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빨리 봐야죠. 서예를 보듯이 감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게 안 보이면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칫서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서 저 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저런 연구가 일어나고 있어서 MIT 에이지랩이라고 노화방지 연구소랑 모노타입이라는 폰트 디자인 연구소에서도 판독성을 더 개선하는 그런 연구가 논문으로도 발표가 돼 있고 그들의 연구로 인해서 그 단어를 판독하는 시간이 0.5초 줄었대요. 0.5초요? 엄청 긴 시간인데요? 0.5초면? 감사합니다. 얘기하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0.5초면은. 그렇죠. 0.5초면 어떤 시간이냐면 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지나갈 때 0.5초면은 8m를 지나갈 수 있는 거리예요. 8m면은 자동차 2개의 거리잖아요. 그 정도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폰트는 그래서 디자이너들뿐만 아니고 판결 서체는 법 관계자들 그리고 이 도로 표지판의 폰트들은 엔지니어들이랑 심리학자들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저희 힘을 합쳐서 네. 예, 우리의 생명과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글자를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글자라는 게 정말 사회 곳곳에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다양한 기능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한글 관련해서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간판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간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뭐 약간 지저분하다든지 뭐 못생겼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동안 막 간판 통일하는 뭐 그런 네.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간판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간판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이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이제 길거리에 간판을 좀 유심히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되게 개성이 살아있더라고요, 간판마다. 그래서 다들 굉장히 신경 써서 이 자신의 가게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간판들을 잘 이제 찾아서 쓰는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 책을 나름의 읽으면서. 사연은 있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뿌듯합니다. 네. 우리 간판 문화는 사실 우리 사회의 심성이랑 관련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 정책으로 선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다 같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네.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를 남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때도 이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교토 가면은 네. 간판이 이렇게 차분하죠. 네. 암스테르담 별명이 레고랜드예요. 네. 간판이 이렇게 단정하게 예쁘장해요. 네. 그 간판 문화가 모범적이라고 그걸 이식하면 네. 우리는 무슨 항원항체 반응 같은 거부 반응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우리한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간판 통일하는 것 같은 건 마치 교토 같은 이 단정하고 조용한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문화에 알맞는 거를 우리한테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좀 시끌벅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에너지도 넘치고. 네, 그걸 네.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떠들썩한 거 인정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각자 자기 말만 떠든다는 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요란스러워져서 남의 말이 안 들려서 전체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의식하고 지금보다는 떠들썩한 사람들인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서 우리 모두가 잘 보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하고 싶으면은 전 제로섬 공동체는 네. 네가 나보다 더 요란한 간판을 만들어서 네가 잘 보이면 내가 죽는다. 이게 제로섬이잖아요. 그쵸. 제로섬 공동체보다는 윈윈 공동체는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살자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있어야 더 좋은 간판 문화가 있지 않을까. 네. 디자인으로 무슨 폰트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약간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간판들이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예쁜 간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분들의 질문을 조금 한번 볼게요. 일단 안녕님께서 유지연 작가님이랑 제 글씨체의 특징이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작가님의 글씨체를 저는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 사인해 주셔서 와 여기 써주신 네, 아니 저는 돌발 상황. 저는 이거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그 글씨체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약간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 저의 그냥 어떤 편견일 수도 있는데 되게 똑똑해 보이는 글씨체라는 그래서 뭔가 약간 지적이고 단정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우리 그렇게 합의하도록 해요.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네, 이 작가님 글씨체, 본인 글씨체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 타이포그래퍼 아까 전에 제가 글씨랑 네. 이
기계로 쓰는 글자의 영역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타이포그래퍼들이 글씨를 다 잘 쓴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로마자 네. 글씨랑 또 한글 글씨랑 달라서 로마자는 잘 쓴다는 소리 듣는데 네. 한글 글씨는 저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빽빽이 숙제 있죠. 네네네네. 그거 하다가 점점 무너져 내려갔어요. 급하게 빨리 이렇게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쓰진 않은데 사인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써주시는 거군요. 네, 잘 쓰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인도 자꾸 하다 보니까 겨울님 책 나오셨을 때 막 1000개 사인 이렇게 하고 그러셨잖아요. 저 한 50번 사인했을 때까지 하나도 안 늘어서 이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거 뻥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 200 이렇게 넘어가면서 글씨가 예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쓰니까. 네, 어른이 돼도 글씨가 예뻐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후에 받은 건가요? 아니요, 그 전인가요? 그래요? 못 쓰던 그래요? 글씨 예쁘신데. 뭐 제 글씨체는 저는 이렇게 약간 날려서 쓰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사실 교보 손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면 제 글씨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약간 저를 너무 작아지게 만드시는. 아니에요. 저 약간 막 이렇게 조금 날려서 쓰는 글씨체인데 그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화롭게 보이는 척을 하는 약간 그런 글씨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날려 쓰는 그런 글씨체입니다. 저희 다음 질문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준호님께서 디자인을 할 때 서체 선택이 항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행에 따라 선호하는 글씨체도 변하기 마련인데 유행을 떠나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서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거나 혹시 그런 서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유행을 떠나서 사랑받는. 유행을 떠나서 사랑받는. 와, 쉽지 않은 답변을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대화 드라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도 얘기를 했지만 글자가 가시성의 영역이 있고 가시성의 영역은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판독성의 영역은 아까 판결서체처럼 흥과 홍이 구별돼야 되는 영역이고 가독성의 영역인데요. 가독성의 영역은 이거 300쪽짜리 책이잖아요. 300쪽짜리 책을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은 가독성 있는 글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긴 양의 텍스트를 읽을 때도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써서 오랫동안 검증돼서 살아남는 글자들, 명조체 같은 글자들은 인체가 물론 키가 점점 막 커지기도 하고 50년대보다 지금 평균 한국인들이 커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신체가 막 3m로 이렇게 커지진 않잖아요. 인체에 어떤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체가 피로를 안 느껴야 되는 게 좋은 가독성의 영역에서는 좋은 글자거든요. 가독성의 영역에서는 우리 사람이 안 변하는 것만큼 글자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시성의 영역 같은 부분은 패션이랑 조금 더 관련된 부분이라서 가시성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유행을 타도 되고 취향을 타도 되고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영역에 따라서 좀 더 항구적인 성격을 가진 글자들 있고 콕 집어서 이제 무슨 명조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명조체 중에서 잘 만들어진 명조체들은 SM 명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육명조도 잘 만들어져 있고 산돌명조, 네오, 본명조 다들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만들어진 바탕책 네, 맞습니다. 다 잘 만들어진 명조체고 어느 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실 서체가 책의 본문에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서체들인 거죠. 준호님께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엔젤신93님께서 오늘 새벽에 비행기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가신다고. 부럽다. 저도요. 이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글자의 특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뭘 보고 계시는지. 가시면 좀 말씀해 주시라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르투갈은 안 가봤고 바르셀로나랑 그라나다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라나다 쪽 가시면 특히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 쪽 가면 이제 이슬람 글자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드리드 이쪽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바르셀로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글자들이 좀 전반적으로 통통했어요.
통통한 느낌. 오렌지 같았어요. 약간 햇빛 많이 받고 자란 오렌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 런던의 그 동그란 느낌은 이 알강달강한 사탕 같은 동그란 느낌이면은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봤었던 그 글자들은 육즙이 탁 터질 것 같은 과일 같은 어떤 풍성함이 좀 있었어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노네인님께서 사람의 글씨에서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 이거 별로 말하고 다니면 친구 없을까봐. 네. 근데 거의 저 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간단히? 네. 필적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타이포그래피 영어는 아닌데 네. 필적학이 이 글씨를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느낀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모음이 점점 작아진다거나 네. 뭐 이런 걸 보고 성격이 급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뭐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에 힘을 많이 주는 걸 봐서 움직이는 걸 조금 싫어하는데 그런 모양들에서 단서들이 꽤 있어요. 약간 프로파일링 같은데요. 네. 네. 셜록 홈 혹시 바스커빌에게였나? 네. 바스커빌 보면은 셜록 홈즈도 글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가지고 네. 그 탐정 범죄 수사에도 글자체를 활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암호문으로 이렇게 뭘 작성을 했는데 자기 글씨체를 숨기려고 이 신문에 글자들을 이렇게 오렸어요. 네. 신문을 글자도 오려서 이렇게 짜집기를 했는데 이 신문을 보니까 어디서 산 신문이다. 뉴욕타임즈의 글자체인 것 같다. 정교한 걸 보니. 네. 그러니까 아마 꽤 상류층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탐정학에서도 나오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의대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의대생인데 그 친구는 타이포그래피 수업에 그냥 글자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네. 근데 이제 나갈 때는 어쩐지 환자의 용태를 이렇게 볼 때 문진 같은 거 할 때 내가 타이포그래피에서 배웠었던 지식을 인체랑 반응해서 나오는 거니까 왠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답변도 했었습니다. 멋지네요. 네. 네. 자, 다음 질문은 피노피님께서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필기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좋아하시는 필기구 있으세요? 좋아하는 필기구요? 저는 사각사각한 연필을 좋아하고 연필은 빨리 쓰기가 좀 어려워요. 마찰이 많아서 종이 지면이랑 마찰이 많아서 그래서 평소에 그냥 빨리빨리 메모할 때는 이 볼펜 중에서 이 꼭지에 이 고무가 달려가지고 지워지는 볼펜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너무 날려 쓰기 때문에 적당히 컨트롤 해야 돼서 그거가 있고 사인할 땐 만년필을 써요. 사인할 이거 만년필 쓰신 거예요? 네네. 카쿠노 만년필 씁니다. 카쿠노 좋죠. 너무 귀엽죠. 네, 너무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 네, 펜촉에 메롱하는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저도 카쿠노 좋아하는데 저는 연필이랑 만년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연필은 그냥 이렇게 좀 보이면 사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연필을 보면 사는 습관이 있는데 연필 저도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연필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모으는. 네, 연필을 모으는 약간 그런 게 있고 만년필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지금 항상 저는 10자루 정도 만년필이 늘 있어요. 약간 펜촉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잉크도 다 다른 거나고? 네, 다 다른 걸로. 잉크는 그냥 통일해서 쓰기도 하는데 만년필 종류별로 다른 거 쓰는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에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애플펜슬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요. 애플펜슬이요? 네. 이것도 나름대로 또 다른 느낌이 또 있죠. 네. 저희 다음 질문은 경주님께서 이 책 표지에 굉장히 귀여운 요 일러스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어떤 뜻인가요? 이거는 유윤석 디자이너님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타이포그래퍼이신데 그분이 디자인하셔서 그분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거를 이렇게 고르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디에 본문에 어디에 있냐면요. 잠깐 볼게요. 얘가 토끼랑 강아지인 거죠? 본문 271쪽에 보시면은 아마 이걸로는 잘 안 보이시겠죠? 사서 보시면 271쪽에 보면은 무명의 작곡가들이 보이시려나? 이거 보인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네. 이 악보가 다 끝났다라는 걸로 작곡가들이 이제
끝났다면 겹세로줄을 그리잖아요. 딱 그리는데 진짜 끝났어. 이런 표시를 막 하다가 진짜 끝났어. F 이렇게 하고 우리도 왜 파일 같은 거 보낼 때 파이널, 진짜 파이널, 최종 뭐 이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쁘게 그리고 싶어졌어요. 사람은 표현 욕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낙서를 이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꽃 모양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달팽이가 나오다가 심지어 토끼를 사냥개가 쫓아가는 모양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유윤석 디자이너님이 고르신 건데 여기서 그냥 마음에 드셨나 봐요. 보통 글자 풍경하고 제가 디자이너니까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대표적인 글자체를 고를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도 아니고 작곡가고 누군지 몰라요. 무명인데다가 낙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 본연의 자국과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엉뚱함이 저는 이 표지에서 마음에 듭니다. 저 정말 좋네요. 저 이 페이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작곡가들이 딱 끝나고 나서 원래는 핀 이렇게 쓰다가 이게 점점 이 여백을 어떻게든 뭔가 그림을 그리는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싸 끝났어. 끝났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막 그림도 좀 그려보고 막 그게 저도 되게 좋아서 이 표지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우리님께서 이 작가님의 여행이 남다를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곳에서 다양한 타이포를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알고 싶은 궁금한 언어나 글자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가고 싶잖아요. 글자 풍경 2를 써야 하는 소편 내주세요. 북반구밖에 못 가봤어요, 아직. 그래서 남반구를 가보고 싶고, 저 마야 문자 보고 싶어요. 마야 문자. 그러니까 북반구에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글자들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야 문자는 면으로 이루어져서 약간 엽록서처럼 대글대글한 느낌이 있거든요. 마야 문자랑 마야의 하늘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문이랑 좀 관련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마야 문자를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못 가는 곳은 페르시아 쪽. 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 북한도 가보고 싶죠. 제 정치적인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로마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다 이렇게 취향이 다른데 한글도 저는 그래서 호남, 영남, 서울, 경기 다 다를까 했는데 서예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폰트는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그냥 한 컴 바탕에 디폴트로 한 컴에 디폴트로 깔려 있거나 OS에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게 지역에도 그대로 거의 반영이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한글이 어떻게 쓰이나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 알지만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한글의 다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서점에서 지나가다가 북한의 간판을 모아둔 책이 있더라고요. 봤어요, 저도. 분홍색 책. 맞아요. 분홍색 책. 그거 이렇게 뭐 넘겨보면서 와, 이거 실물로 보면 진짜 다른 느낌이겠다. 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걸 실제로 볼 수 있으면 정말 또 소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 실시간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생중계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유지연 선생님께 책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책이란 종합예술입니다. 독일에서 받은 제 졸업장에는 책이란 단어가 2번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이름에 1번, 전공 이름에 1번. 저는 저자니까 기본적으로 책의 정신을 다루고요. 저는 독자라는 제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의 정신을 섭취하는 독자이면서 책의 육신을 다루는 디자인 창작자이기도 합니다. 책의 육체성이 너무 간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에도 디지털의 육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책의 도시인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창작자에게 책이란 종합예술이라고 배웠어요. 독일어로는 게samtkunstwerk라고 하고요. 책에서는 글자 디자인이 있고 타이포그래피가 있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있고 사진, 편집, 기획
이 모든 것들이 미묘하고도 종합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인쇄랑 제본 공정도 이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책의 몸을 만들어주잖아요. 이 모든 공정에서 독자들의 눈이랑 신체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촉각도 있고 이렇게 냄새 맡으시죠? 네. 특유의 냄새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독자의 감정이랑 반응을 해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받아서 탄생하는 육면체의 충만한 육신이 책입니다. 네. 정말 책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랑하고 책의 모든 면을 관심을 가지고 또 책을 만들고 또 디자인도 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책을 보시면 또 지금 보시는 분들께도 또 다양한 다른 시선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이자 글자풍경의 저자이신 유지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자로 세상을 보는 시선도 굉장히 새로워서 좋았고, 글자라는 게 뭐 과학, 철학,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와 연결돼서 고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신기했어요. 글자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이 글자풍경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즐거운 시간, 일단 겨울서점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겨울서점님도 책 내셨잖아요. 네.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도서 생태계가 항상 같이 공생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글자 풍경은 기본적으로 27가지 글자의 다양한 면모를 다뤄서 밑그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28번째 이야기, 29번째 이야기 계속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